허생전 보겠습니다. 허생전 104페이지 볼게요. 104페이지. 자, 허생전은 허생이라는 밑줄 비범한 풍모와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이 드러나요. 비범하다는 건 평범하지 않다는 거지. 그치? 영웅적인 면모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당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모순과 지배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배계층 세모치고 양반계층이겠지? 혹은 뭐겠어? 정치를 하는 위정자, 집권층, 그치? 뭐 권력자층, 맞니? 이들의 무능함과 허위의식은 뭐야? 예? 허위의식이요? 허례허식, 쓸모없는 차례, 형식에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 명분만 중시하고요. 실리, 실제적인 이익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고 체면이나 형식만 중요시 여기는, 그치? 그 당시 지배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했다. 실리가 뭐게? 실제 이익. 오케이. 선생님, 네. 전 정확하게 위정자?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해. 예. 허생은요, 매점매석이 뭐냐? 사재기야. 사재기를 통해 많은 돈을 벌어. 그치? 예. 이런 상행위를 통해, 아니, 한 명이 사재기를 2번 하니까, 그치? 한 명이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취약했고, 경제 구조가. 그치? 또 허례허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풍자합니다. 왜냐? 매점매석을 하는데 첫 번째, 과일을 다 사들여. 그럼 과일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먹은 게 아니라 잔치나 제사나 어떤 양반들의 문화에 쓰이던 거거든. 그치? 그 다음 2번째로 말총을 다 사재기. 말총은 뭐냐?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거나 갓을 만들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걸 통해 허례허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뭐하고 있고? 풍자하고 있어. 그럼 지금 돈을 벌었지. 그치? 돈을 벌었어. 그래서 군도를 이끌고, 군도는 뭐냐? 도둑물이야. 근데 그 당시의 도둑들은요, 나빠서 도둑이 된 게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거야. 근데 이 도둑무리를 조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해결 못했거든. 근데 허생은 한 방에 해결해. 그치? 군도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 빈섬에 들어가. 그럼 이 빈섬에서 얘는 뭐냐?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이를 통해 선량한 양민, 평범한 양민층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던 사회 현실 비판하고, 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한대. 근데 이용후생이 뭐냐?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배골지 않게. 그치?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이익을 주는 거. 백성들이 뭐야? 굶지 않아야. 그치?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맞니? 그리고 돌아와. 그리고 이완대장 세모치고. 얘가 뭐야? 그 당시 지배계층이야. 오케이? 근데 이완대장은요, 실존 인물이다. 실존 인물을 넘으로써 이 글의 사실성 같은 게 올라가는 거지. 소설이지만. 예. 시사 3책을 제시해. 3가지 계책을 제시해. 근데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체면 때문에. 그래서 작가는 의미 없는 북벌로만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계층과
허위의식을 비판해. 자, 이 북벌론인데 여기서 북이 뭘까? 청나라야. 청나라.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봐. 병자호란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예. 그치? 원래 중국은요,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청나라가 그 명나라를 해치우고 중국의 제패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에게 너 명나라의 한족을 섬기듯이 우리도 형님 대우를 해줘 라고 한 거지. 근데 이 명나라 한족이 주장하던 게 뭐였냐? 한족을 제외하면 다 오랑캐였거든. 그러니까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도 동이족이라고 하잖아. 동족 오랑캐라고 하잖아. 아니 오랑캐 청나라를 형님으로 모실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한 거야. 그래서 청나라가 빡쳐가지고 병자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지. 맞아? 그래서 이 이후에 결국 항복을 하긴 했어. 이 이후에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북벌론과 여기 있어요? 북학론이야. 그러면 북벌론은 뭐냐? 청나라를 정벌하자. 정벌. 우리 형님이 명나라의 복수를 해주자. 북학론은 청나라가 그 명나라를 깨부술 수 있었던 건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청나라를 배워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치? 가 북학론이야. 네. 근데 당시 집권층은요. 말로만 북벌론이라고 하고 실제로 북벌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그치 이런 건 없고 명분만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 실학자들이 일부 실학자 이 허생전을 쓴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이 맞니? 뭐를 중시하자? 실리를 중시하자. 우리 실제적 이익을 중시하자.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청나라의 근대 문물을 배울 때다. 그치? 요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을 때야. 그래서 여기서 인물로 따지면 이완대장 당시의 집권층은 북벌론을 명분으로 내세워. 그치? 그러면서 실제로 정벌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급급해. 요 라인에서는 뭐겠어? 허생, 이나 작가겠죠. 그쵸?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 아까 보던 거를 보면 북벌론은 뭐야?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돼? 실리보다 명분만을 앞세우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비판 대상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서 비판은 풍자도 됩니다.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허생은 남산 및 묵적골에 사는 가난한 선비야. 글 읽기에 열중하던 중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의 질책에 10년을 작정했던 공부를 포기하고 집을 나섭니다. 여기 가로로 묶을게. 어디요? 그치? 그럼 둘에 뭐가 들어냐?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요. 여기서 허생은요.
풍자, 즉 비판이죠. 대상이야. 생산력 없는 무능한 양반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내가 풍자 주체.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허생은 무능력한 생활력 없는 양반 계층이므로 비판을 받는 대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면서부터 얘가 풍자 주체가 되는 거야. 장안은 수도, 갑부,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만냥을 꿔서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함. 밑줄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 근데 이 과일과 말총은 뭐랑 관련? 양반들의 허례 허식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양반들의 허례 허식에 사용되는 것들을 뭐했냐? 사재기한 거야. 오케이. 큰 돈을 번 다음 어디에 가? 빈섬에 가. 근데 이 빈섬에서 실험을 해서 이상국을 건설하려고 해. 그래서 봐봐. 빈민을 구제해. 백성을 먼저 이롭게 해야 되니까 이용후생이지. 맞니? 그리고 10만 양을 갚아. 10배로.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럼 이건 세 부분이야 총. 첫 번째 부분. 집 안에서의 아내와의 갈등. 두 번째 부분. 허생의 빈섬에 이상국 세우기. 세 번째 부분. 이완대장을 만나서. 그치? 그래서 이완대장이 얘기를 해. 아, 너랑 같은 인재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허생이 그러면 너네가 북벌론을 한다며. 그럼 실제로 북벌할 수 있는 계책을 줄게. 이게 뭐냐? 시사삼책이야. 근데 이완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명분뿐이라는 거지. 허울뿐이라는 거지. 맞니? 그래서 이 허생은 이완을 크게 꾸짖고 이튿날 자취를 감춰버려. 그럼 봐봐. 완의 결마로 허생의 이인적인 풍모를 드러냈다. 그럼 이인적이라는 게 뭐냐? 비범하다는 거야. 미완이요? 미완. 완성되지 않은 결말. 그래서 한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이고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전소설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쵸? 봐봐. 국내와 국외가 모두 배경이 되고요. 조선 효종 17세기니까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국내, 국외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지배층인 4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지배층이 각성하기를 촉구하고요. 실학사상과 북학사상을 바탕, 실제적인 이익이 중요해. 그러니까 청나라의 근대 문물을 배우자.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 비판했고,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이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미완의 결말 구조야.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은 뭐니? 맞아, 행복한 결말이잖아. 그러니까 꽉 닫힌 해피엔딩인데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이건 어떤 특징? 허생의 이인담. 그치? 평범하지 않음이 강조된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맞니? 자, 그럼 봐봐. 발단에서는 아내와 허생의 갈등이 드러나. 그치? 이때 허생은 부정이야. 아내가 긍정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내가 작가 의식을
대변해. 근데 여기서 허생은 생산성이 없어.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판받아. 맞니? 근데 집을 나오면서부터 전개부터 결말까지는 여기서부터는 허생이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풍자 주체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풍자 대상이었던 허생이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런 양반층의 허위의식이라든지 지배층의 이런 이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변씨에게 빌린 돈으로 뭐해? 장사하지. 뭐하지? 매점? 매석. 뭐를 매점 매석하지? 과일과 말총. 이 과일과 말총은 뭐랑 관련된 소재들이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관련된 거야. 이걸 사재기에,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려, 아,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도 알 수 있고, 맞니? 양반들의 허례허식도 알 수 있었어. 큰 돈을 벌어.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빈섬에 누구를 끌고 가? 도둑무리를 끌고 가. 근데 이 군도라고 하지. 이 도둑무리는 실제 도둑이라기보다는 선량한 사람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걔네를 데리고 가서 빈섬에서 뭐를 건설해? 이상국을 건설해. 농경 중심이야.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 남겨서 해외 무역도 하고요. 그래서 부유해져. 오케이. 그리고 섬에서 돌아와 변씨와 친분을 맺게 되고요. 그치? 그 다음 누구? 이완에게. 너네가 북벌을 하기 위해서면 그런 계책을 줄게 라고 제시하지만 모두 어때? 거절당하지. 그럼 결국 뭐야? 명분만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당시 지배층 집권층이. 그치? 그걸 꾸짖어. 죽이려고까지 해. 이완 대장을. 그래서 이완이 도망가 버려. 그리고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어떤 결말? 미완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처음부터 나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자, 밑줄. 실제 지명을 하면서 현실성과 사실성도 올라가겠죠. 근데 얘 봐봐. 얘가 현실성과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어? 실제 지명을 활용하기도 했지. 그치? 뿐만 아니라 이완과 같은 뭐가 나왔어? 실존 인물도 이 소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성과 현실성이 올라가지. 됐니?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 살인문이 뭐야? 초가집의 울타리문이에요. 네. 오케이? 열었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어려운 경제사정. 궁핍하지. 우리 이거 흥부가 하면서 봤는데 우리 이렇게 어렵고 궁핍한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삼, 순, 구식. 30일 동안 9끼밖에 못 먹는 궁핍한 삶. 이자. 됐니? 그러나 허생은 뭐만?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했어. 그럼 봐봐. 허생은 뭐에만? 글 읽기만 몰두해서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어. 선생님 이게 왜 비판받아야 되나요?
지금 상관없지. 근데 이 당시에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느질밖에 없었고 그것도 제대로 값을 받지 못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무책임한 거지. 그래서 허생의 처가 뭐를 하고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거 결국 이 말이 뭐냐? 실생활에 무능한 선비, 양반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 자, 우리 아마 학습 활동에는 허생의 처라는 현대소설을 볼 거야. 하루는 그의 처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어.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는데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그치? 그럼 봐봐. 아내에게 학문, 글을 읽는 것은요. 뭐냐? 과거야. 출세야. 그치? 입신, 양명의 수단이야. 오케이? 맞니? 맞니?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허생이 웃으며 얘기해.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하지 못하였소라는 건 허생에게. 학문은 그치? 독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학문적 뭐를 위한 거야? 성취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둘의 가치관에 뭐가 있어? 차이가 있지. 예.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해. 그러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봐.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그치? 글 읽는 게 아니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장인밭이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 걸 어떻게 하겠소? 라고 핑계를 대는 거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능함.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해. 그러면 장사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장사는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역시 무능해. 그러니까 허생의 아내가 왈칵 성을 내며 얘기해.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라는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그럼 뭐? 도둑질도 못하냐? 자, 도둑질에 네모 치고. 그치? 그럼 여기서 뭐냐? 남편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된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적 무능과 허위를 드러냄으로써 작가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는 거야. 그랬더니 허생이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며 아깝다. 내가 원래 10년 동안 글을 읽기로 했는데 7년, 그럼 7년 동안 생계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오케이? 7년인 걸 하고는 휙 문 밖으로 뭐 했다? 나가 버렸다 함으로써 이 허생의 가출이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합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둘에 뭐가 드러나? 갈등이 드러나. 그럼 둘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지? 허생은 경제적으로 뭐해? 무능해. 비실용적인 사고고 체면과 뭐를 중시해?
명분을 중시해. 그래서 독서 외에 다른 생산적 활동은 아예 관심이 없어. 맞니? 그럼 여기서 비판 대상. 처는 경제적 가치를 주룡시하는 실용적인 사고고 실리, 실제적 이익을 중요시해. 그럼 아내가 비판하는 주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내가 작가의식을 대변합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허생이 거리로 가니까 알만한 사람이 없었지. 왜 7년 동안 글만 읽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운종가 큰 거리로 가서 시중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물은 거야. 누가 제일 부자냐? 라고 하니까 누구? 변씨를 얘기했습니다. 변씨 동그라미 치고 변씨는요.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을 대표합니다. 우리 봉산탈춤에 나오는 취바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어.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학교에선 했잖아. 예.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 10,000냥을 꺼달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 혹은 10억? 일 것 같아. 변씨가 뭐해? 그러시오 라고 얘기해주네 하면서 바로 내줘. 봐봐. 변씨의 대범하고 호탕한 성격이지. 근데 허생은요.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해.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변씨의 집 자재와 손님들이 허생을 보니까 그지꼴이었단 말이야. 실띠에 술은 빠져서 너덜너덜하고 가시네 뒷급은 자빠졌고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콧물까지. 오케이. 자, 초란행색 밑줄 치고 얘를 같은 말로 립이라고 합니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변씨의 집 자재와 손님들은요. 사람의 무엇으로? 외양으로 판단하지. 그치?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서 너무 큰 돈을 빌려주니까 저 사람을 아시나요? 그랬더니까 변씨가 모른대. 아니 그럼 하루아침에 누군지도 알지 못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큰 돈을 그저 던져주고 이름도 묻지 아니하시다니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변씨가 얘기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허생과 완전 다른 모습이거든. 그치? 어떤 모습이었냐? 을에 자신의 뜻을 대단히 뭐해? 선전해. 밑줄. 호언장담을 해.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신용을 자랑해. 자화자찬.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 나한테 아부두해. 교원영생. 그치? 말을 중언부언하게 돼. 계속 되풀이해. 맞니? 근데 누구는? 저 객은 누구야? 허생이지. 허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고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재물이 없어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뭘 해보겠다? 작은 일은 아닐 거야. 나 또한 그를 뭐 한 거야? 시험에 보려주는 건 뭐야? 시험에 보려는 거야. 아니 안 줬으면 모르겠지만 이왕에 10,000냥을 빌려주면서 이름은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가 된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오른쪽 볼게. 초라한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졌던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과는 달리
허생의 비범함을 한눈에 간파한 변씨의 남다른 안목과 대범한 성격. 여기서 변씨는 뭐라고?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한다고. 됐나요? 예.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만냥 빌렸어요. 오케이. 다음. 자, 만냥을 가졌어. 근데 집에는 안 가네, 이 자식이. 그치? 들르지도 않고 어디로 가? 안성으로 갑니다. 공간이동. 안성으로 갑니다. 안성. 안성은요, 경기도 충청도를 마주하는 곳으로, 그치? 교통의 요충지야. 오케이? 삼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과일을 삽니다. 모조리 사들여요. 사재기를 해요. 이때 과일은 뭐지? 양반의 허례 허식을 드러내는 거죠.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 그럼 이 잔치나 제사가 역시 뭐야? 양반들의 허례 허식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얼마 안 가서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10배의 값으로 다시 뭐 하게 된 거야? 사게 된 거야. 오케이? 허생은 이런 것에 한숨을 내셨어. 왜? 취약한 나라의 경제 구조가 드러났거든. 아니 고작 만냥으로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취약함을 너무 알 수 있겠다. 자, 이거 함정주의 하세요. 함정주의. 말, 칼, 호미, 포목은요. 봐봐. 요거는 사재기 하지 않았어. 이걸 왜 샀냐? 이거는 제주도에서 귀한 물품이야. 그치? 맞니? 이거를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 그래서 뭐를 사? 말총을 사. 근데 말총은 망건의 재료로 역시 양반들의 허례 허식과 관련된 거야.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어.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얼마 안 가 망건값이 어때? 10배로 뛰어 오릅니다. 이렇게 사재기를 해서 뭐에 큰 돈을 벌어요. 오케이? 그 다음 허생은요. 도적의 소굴로 찾아갑니다. 대범하고요. 과감합니다. 도적들을 설득한 뒤 이들이 뭐야? 군도지. 이끌고 미리 보아둔 어디를 가? 빈 섬에 가. 우리 여기서 이 빈 섬은 뭐다? 이상국을 실현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합니다. 그럼 농사를 지은다? 농경 중신. 농주의. 농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고 또 무역을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그치? 이를 통해 부를 뭐 하게 돼? 완전 축적하게 돼. 심지어 해외 무역까지 하게 돼. 맞니? 자신의 이상국 건설의 시험을 마친 뒤에 섬에서 이번에 섬에서 나와서 나라 안의 빈민을 뭐합니까? 구제합니다. 그럼 허생은요. 돈이라는 게 맞니? 사회적 이런 복지적으로 쓰이는 돈은 굉장히 긍정으로 봐. 근데 개인적으로 쓰이는 돈은 되게 부정적으로 봐. 한편 변씨로부터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완대장이 허생에게 찾아와 인재를 구할 방법을 묻습니다. 자, 이전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하나 쓸게.
돈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 돈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 오케이, 봐봐. 빈민구제의 공적인 측면에서 돈은요, 긍정적이야. 필요한 거야. 이렇게 돈이 쓰여야 돼. 근데 개인적 이윤 추구를 위한 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때? 부정적이야. 맞니? 그 이완을 만나기 전에 이 변씨에게 이 돈을 갚는 부분에서, 맞니? 돈을 갚는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변씨와 허생의 한계가 드러나. 오케이? 자, 봐봐. 변씨의 한계. 허생의 외양으로, 그치? 성패를 판단해. 성공과 패한 걸 판단해. 실패를 판단해. 그치? 또 허생의 한계를 보면은 변씨한테 10배로 갚거든, 이 돈을. 그러니까 변씨가 아니요, 저 이자 쳐서 이것만 받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허생이 나를 장사치로 알아? 나는 그런 개인적인 돈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계급의식이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점은 변씨와 허생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어. 그치? 돈을 갚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돈 갚는 부분에서 변씨의 한계와 허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자, 이대장 이완입니다. 위정자, 집권층. 저 상임이에요. 응. 목민관, 뭐 관리, 관인 다 해당하지? 그치? 벼슬아치 얘기하는 거니까. 맞니? 이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뭐를 드러내? 반감이지. 그치? 좋게 여기지 않는 거야. 이런 푸대접의 이완은 당황해서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한다 라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이 손을 지으며 막아요. 밤이 짧은데 뭐가 길어? 말이 길어 듣기에 지루해. 너네 실제 백성들의 삶보다는 니네 그냥 상관없이 그냥 탁자에서 너네 아무 의미 없는 공론만 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라고 얘기를 해.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냐? 라고 물어봐요. 지금 너라고 뭐에 하대하죠? 그쵸? 나 대장이요. 그렇다면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군. 그렇다면 내가, 봐봐. 이게 첫 번째야. 와룡선생, 제갈공명 같은 사람. 뛰어나지만 지금 출세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는 추천이야. 추천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래여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봐봐. 요게 첫 번째 계책이야. 숨어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뭐?
노력이야. 적극적 인재 등용을 얘기해. 그랬더니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뭐해? 어렵대. 왜 어려워? 임금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계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대응책 인재를 등용해라. 근데 봐봐. 삼고초려를 통해 뭐 해라? 과감한 인재 등용해라. 근데 체면상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한 거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나는 원래 차선책은 모른다. 라고 허생이 외면하다가 이 대장이 간청을 하니까 맞니? 제2계책을 드러냅니다. 명나라, 우리가 형으로 섬기던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이 이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었다. 왜?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까. 은혜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 그러면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지금의 기득권인 훈처, 권기의 권력을 빼앗아서 그들 명나라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냐. 즉 명나라 후손 우대를 통한 기득권을 뭐 할 수 있냐? 척결할 수 있냐? 그럼 이게 뭐야? 실질적인 친명 정책이지. 명나라와 친하기 위한. 너네 지금 명나라 복수한다고 북벌하자며. 그게 니네 명분이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친명 정책을 펴라. 그랬더니 이 대장이 또 뭐해? 거절을 해. 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뭐돼?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허생이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좋아. 그럼 내가 가장 쉬운 일을 알려주겠다. 오케이. 그게 뭐냐? 또 세 번째야. 자, 무릇 천하의 대의 북벌 큰 뜻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해야 돼. 그럼 천하의 호걸들 뭐야? 중국 한족 명나라의 호걸들과 반청 청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접촉해서 결탁해야 돼. 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지금 만주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 중국 민족 한족과 친근하게 못해. 근데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됐잖아. 군신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믿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뭐해? 유학을 가서 못가지 하면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달라. 또 상인이 출입을 하게 해달라 라고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기뻐할 거야. 그래서 나라 안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봐봐. 되놈의 옷을 입혀서 청의 문물을 따라서 그치? 그중 선비들은 과거에 응시하고 서민들은 장사를 하면서 뭐하면 실정을 정탐하고 저 땅의 호걸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말하는 저 땅의 호걸들은 여기야. 얘네. 천하의 호걸들. 중국 한족과 반청 세력들과 결탁하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치? 친근하게 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치? 뒤에서는 결탁하면 천하를 뒤집고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거야. 맞니? 그럼 봐봐. 청나라가 망했어.
그럼 이제 명나라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잖아. 그치? 근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황족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왜? 후환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명나라의 황족을 구해도 만약에 사람이 없어. 그치? 그러면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 황제로 우리가 추천하면, 그럼 우리는 대국의 스승, 못돼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야. 그치? 봐봐.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할 것을 뭐해? 제안한 거지. 청나라 문물을 도입하자. 그러면서 반청 세력 호걸들과 결탁하면 된다. 맞니? 그럼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왼쪽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봐봐. 명나라 후손들을 우대해라. 근데 이 친명배척 사상이 뭐냐면 당시 집권층의 명분이야. 아니 너네 명나라랑 친하고 청나라 배척하겠다며. 그러면 진짜 명나라 후손들 우대해. 근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허구성 비판한 거지. 또 훈척 권기의 기득권을 비판한 거지. 안 된대. 기득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적극적으로 고려해라. 적극적으로 교류해라. 근데 아니 어떻게 되는 옷을 입어요? 나 못해요. 라고 하니까 허례허식과 북벌론 허위적인 너네 명분으로만 삼지 실제로 하려는 거 아니잖아. 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지. 됐니? 오케이. 다음. 이 대장이 힘없이 말했다. 아니 사대부들은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근데 여기서 예법이라는 거는 명분을 중시하는 허례허식입니다. 도대체 누가 변발을 하고 누가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실행하기 어렵다. 그치? 그랬더니 허생이 크게 꾸짖으며, 아니 사대부들이라는 게 뭐냐? 오랑캐 땅에 태어나. 왜? 중국 명나라 한족만 오랑캐가 아니라니까? 그럼 조선도 오랑캐잖아. 오랑캐 땅에 태어나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아이고 어리석다. 너네가 의복이라고 칭하는 흰옷, 그거는 장례를 당한 사람이 입는 거고. 그치? 이거 뭐야? 상투!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 건데 대체 무엇을 버리고 너네 예법이라고 하냐? 자, 번옥이 동그라미 긍정적인 사람이야. 원수를 갚기 위해 머리를 깎았고. 무령왕 긍정이야.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체면을 버려야지. 신리를 추구해야지. 번옥이와 무령왕 같이. 맞니? 이제 니네가 대명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대의 명분이지. 그치? 그까짓 머리털. 맞니? 또 북 버리면 정 버리니까 전쟁할 거라며. 그럼 말 달리고 칼 쓰고 창 던지고 활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에 넓은 소매를 고쳐 입지 않는다고 예법이라고 한다는 거야? 내가 3가지 시사삼책 얘기했잖아. 어진인재 등용해라. 부패 척결해라. 문물 교류해라.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고는 네가 신임 받는 신하겠어? 너 같은 자는 칼로 뭐를 해야 돼?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집권층에 대한 반감 최고죠.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으려고 하고 이 대장이 놀라서 뛰어납니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허생은 간 곳이 없어요. 봐봐. 개방적이야. 미완이야. 미완. 암시와 여운, 상상력 자극,
설화적인 분위기, 허생의 이인적인 면모를 부각합니다. 진리보다는 예법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한 거죠. 됐나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임진왜란 병자 호란 뒤 경제가 피폐해졌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해졌어. 평민의식의 각성으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허생은 양반인데도 가난하게 살았고 변씨는 양반이 아닌데도 부를 축적했잖아. 맞니? 신흥상인계층 변씨 등장했고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됐고 상업 자본이 축적돼. 실사구시 이용우생 구세제민. 이게 다 실학이야. 그럼 실학은 작가의 사상이니까 이 말이 나오면 긍정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등장인물의 성격들 보시면 되고요. 요거 별표 선생님 얘기했어. 호구가 뭐냐면 생계유지야. 앞부분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와 허생과의 갈등에서는 비판 대상인데 집 나가고 나서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비판 주체가 된다는 거지. 맞니? 맞니? 오케이. 그래서 작가가 뭐를 비판하려고 했냐? 허위, 취약한 경제구조, 허례허식, 무능력한 지배층. 이용후생이 긍정이지. 이게 있어 없어? 이게 있어 없어? 이용후생 긍정이잖아. 이게 없어. 그걸 비판해. 북펄론의 허위성, 집권층의 무능력함과 허례허식, 허구성, 허례허식. 그래서 우리는 허생과 허생처 또 허생과 이완의 외적 갈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났어요. 오케이. 다음. 1번 그 둘의 갈등 관계 나온 거고 2번은 뭐냐?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드러낸 거야. 맞니? 맞니? 그리고 나서 허생의 처가 있죠. 그쵸? 맞니? 허생의 처의 입장에서 본 거야. 사람들은 이 남편이 누구야? 허생이야. 뛰어난 인재라고 해. 능히 천하를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칭찬해. 그럼 이 사람들과 그치? 허생의 처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맞니? 남들은 우리 남편이 영웅이라고 얘기해. 그러나 남편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아내가 죽는지 사는지 남편이 모르면서 그래야만 뛰어난 인재가 되는 거라면 그 뛰어난 인재라는 말 세상에 쓸모 없다는 이야기일 거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란 성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은 허생이 생각해. 봐봐. 허생의 처가 나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 자식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뭐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야. 오케이? 즉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세상의 기본이야. 오케이? 어머니는 죽고 서모는 계모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계모는 살아남았다. 어머니는 죽어서 세간의 칭송을 받았어. 왜? 정절을 지켰다고. 근데 서모는 살아남았다고 욕을 먹으면서 자식들을 키웠어. 그러면 세상은 어때? 죽은 어머니를
뭐해 치켜 세우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자식들을 실제 키운 서모가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한참 떡을 찌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친정에 가려고요. 무슨 이유로 가려고 해? 혹시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닙니다. 나는 외면했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도 하는 거야. 저녁 밥상을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불렀다. 잠시 이리 와 있으시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남편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잠시 묵묵해 있었다. 나 또다시 집을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큰 댁에 몸을 의탁해. 내가 사촌 큰형님과 상의를 했어. 그럼 이 집 정리하려고 한다면 아주 안 들어올 거냐? 나 모르겠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워. 넘겨. 그렇다면 차라리 뭐 하자? 이혼. 그 당시에 이혼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허생은 해계방책 소리라고 생각해. 맞니? 신의가 중요해. 아니 근데 남자들은 편리한 대로 신이니 뭐니 잘 갖다 대는데. 그치? 왜 그 신이라는 약속을 여자 혼자 지켜야 합니까?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딥니까? 차라리 나 이혼해서 팔자. 나 새로 결혼하겠다. 아니 양반집 아녀자가 입에 담아선 안 될 험한 소리. 그게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를 모르는 행동이다. 예의? 염치? 인륜? 이런 게 뭐야? 허례, 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무릎이 시리도록 웅크린 거 앉아 삭바느질 하는 게 인륜이냐?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그치? 아침 저녁 차려주고 술 친구 대접까지 해야 되는 게 예의냐? 하루에 12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냐? 아무리 굶주려도 끽소리 못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 하다가 아무 쓸모없는 노파가 되어 죽는 게 인륜이냐? 나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그치? 그랬더니 허생이 아이 우리 원래 여성, 원래 자고로 여자들은 기다리는 게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오. 미덕? 나 너 5년 기다렸다. 그동안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우리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건 내가 바느질로 두 손을 바삐 움직이고 그치? 두 눈이 짓무르도록 바느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 뭐냐? 앞으로도 뒤로도 절망뿐이냐? 너는 네 뜻을 한다고 유유자적 세상에 경멸하며 네 포부를 뽐내겠지. 당신은 친구들과 담화할 때 학문이란 쓰임이 있어야 하고 실용적인 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너는 세상에 소의가 없고 당신을 따르는 한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액자 소설이고요. 허생전을 패러디한 소설입니다. 역시 비판적 풍자적이고 여기서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사회를 비판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둘을 했을 때 달라진 거를 보면 불만은 제기해. 근데 어떤 이 허생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얘는 뭐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허생의 처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거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여성의 희생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새로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자 한다. 오케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볼게. 허생의 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허생의 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해. 근데 허생전은 전적 작가 시점이야. 그치? 이 시점 차이는 뭐냐? 주제의식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